주권방송 시대의 징표는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진단하며 시대의 변화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프로입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더 진실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종교인들이 모여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프로입니다. 최근에 한국 천주교 주교의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은 가톨릭 교회나 성직자는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정선거와 박근혜 퇴진에 대한 시국미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서임식 앞둔 지난 2월 20일에 교황청 공식 일간지 로세로 바테로 로마노지와의 그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명백히 부정선거, 불법선거로 드러났는데 염추기경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 집단이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염수정 추기경의 교황청 일간지와의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네, 광주교구의 재민석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한상봉입니다. 네, 한국정치연구소의 이원영입니다. 네, 지난 2월 20일에 염수정 추기경이 교황청 공식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터뷰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국자님이 간단히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하셨는지요?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교황청에서 열리는 서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셨는데요. 서임식에 앞서서 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바토 로마노죠. 여기와의 기자와의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할 때 기자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제들이 시국미사라든가 이런 시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통령 퇴진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고 교회 분열의 조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맥락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집요하게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됐죠. 그러자 이제 며칠 바로 다음 날 서울대교구에서 좀 오역이 있다.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염추기경님께서 사제들의 퇴진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이성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합리적이 아니다.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비합리적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이성적과 비합리적. 아무튼 그런 나름대로의 변론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추기경님은 전에 영명축일 미사 때는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제들이 복음적인 방법으로 시국 문제에 참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복음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퇴진 문제는 사제들이 절차적으로 이미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5년 후에 문제가 있으면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임기 도중에 퇴진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구와 어떤 움직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 비이성적이다라는 거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비이성적, 완전히 비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존재들을 문제 삼는 것 같고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뭐 그런 차이는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염추기영님의 발언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국미사의 주장들을 묵살하는 발언으로 좀 들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국미사를 주도하는 사제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시국미사를 어떻든 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각 지역 주교로부터 암묵적으로 그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일이어서 지역 주교까지를 이렇게 문제 삼는 거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신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합리적이지 않다 또는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려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절망하고 또 붕괴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제단을 이렇게 나머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모든 책임들은 사제단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책임까지도 앞으로의 책임까지도 사제단에게 전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낌 자체는 주교님도 이제 사실은 사제인데 같은 형제 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플 뿐만 아니라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오늘자로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 강월 주교님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발언을 강 주교님께서 하셨는데, 그 사제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한 성직자, 다시 말씀드리면 한 주교나 한 사제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에서 공인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거로 드는 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랜 교회의 역사는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교회의 복음적 입장을 펼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고, 실제로. 그리고 교회와 또 성직자, 그리고 평신도들, 이러한 모든 교회 지체들이 이런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것은 어느 개인 주교나 어느 개인 사제가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뭐 이분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염추기영님의 이번 그 발언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는 아닐 거란 생각은 들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역시 이러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염추기영님의 발언이 곧 어떤 교회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상위에 어떤 그 교회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 입장은 그 명백하게 불의를 저지르고 있거나 또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정권에 대해서는 교회가 응당 복음적 입장에서 저항하고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평신도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저희 그 정의평화민주 가톨릭 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소설가 지유아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가톨릭 뉴스 여기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면 굉장히 충격적이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특히 대단히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이 추희경님의 인터뷰 내용이 평신도인 자신이 봤을 때 오히려 그 내용이 너무 비이성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쓰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조하셨던 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한국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수립된 게 맞죠. 지유아 선생님은 그런데 이것으로만 보는 건 민주주의의 외피만을 보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자 하면서
민주주의의 내용이 많은 우리 국민 대중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질 못했다. 특히 최근에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둘러싸고 오히려 그 내용은 굉장히 후퇴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추기경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네. 있었죠. 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 하느님의 작품이 대자연을 파괴했다. 그런데 이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서 환경 파괴를 자행한 일이 이 4대강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그 잘 아시죠? 용산 참사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용산 참사도 민주주의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침묵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용산, 여의도, 대한문 이런 데서 매주 또는 연일 미사를 봉헌하는 여러 신부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러면 비이성적인 신부님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위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추기경님의 인터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선거 문제, 현 정부의 그렇지. 정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이런 정부기관들이 개입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둔하신 겁니까?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이에 대한 이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였죠. 굉장히 요식적인 재판이 됐고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검찰총장은 결국 이제 또 물러나게 됐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눈 감아 주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물론 이 이야기가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이 기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회수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추기경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수립이 된 건 맞죠. 근데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유가 그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정당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이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틀에서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첫 번째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끊임없이 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대 다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공감을 할 때 이 그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하라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주 저 시청에서 혹은 청계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촛불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 시국회의에서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이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됐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주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추기경님께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자신은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올바른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제 지금 염추경의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이 행동하는 신부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비이성적인 그런 예. 집단으로, 또 하나는 복음적인 방법을 써라니까 비복음적인 집단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작년도 주교회 정평위에서 그 발언한, 그러니까 성명서 낸 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작년도 12월 8일자 한국천주교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이용훈 주교님이시죠. 그분이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대선에 대한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올해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 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회 주교회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불법 선거이고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 한국천주교 주교회 정평위는 시국미사를 지지하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 그렇다면 염추경께서는 주교회 정평위원회 성명을 비복음적인 성명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염추경도 주교회의 한 사람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주교회가 발표한 공식 성명서를 그렇게 부정하고 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주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한 그 일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그 리더로서 이렇게 발언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현장의 사목자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비이성적 집단으로 모는 부분들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 결국은 균형 감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정부의 부정적인 틀도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간에 그 행위 과정 속에서의 주장이 너무 좀 과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그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것을 좀 이렇게 발언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건 한쪽으로 완벽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들이 강하게 들어서, 결국 그렇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 편들기와 사재단 퇴진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 내의 계획파와 반동파의 싸움 붙이기,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그 발언 속에 복음적 성찰이 있었느냐, 좀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서 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역에 의한 오보다 이런 성명서를 보고 사실 그 원문 인터뷰한 내용이 어디 없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사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정확하게 오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이성적인 것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사실 보면 비이성적이다. 이건 신부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건 멘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그 신부님들이 이 사제단 신부님들이 다 멘탈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으면 신부님 말씀처럼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복음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 전에 강론할 때도 교회 사회 참여는 복음적 방법으로, 특히 사제들은 복음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제단의 신부님들이 한 게 미사였거든요. 사제단 신부님들이 무슨 길거리에 나와서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미사를 드렸던 건데,
미사가 비복음적 방법이란 뜻인지, 그러니까 미사라는 게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오히려 전 그 오역이다라고 했을 때 더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국 미사를 가면서 오히려 정말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미사를 지낼 때 미사 지내는 장소에 난입을 해서 고함치고 미사 자체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사를 지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까? 미사를 방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까? 사실은 이걸 추기경님께 그 전부터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행위를 하는 미사, 특히 미사라는 이런 종교 행위를 탄압한 집단이, 집단이나 뭐 구체적으로 사람을 콕 찍어서 얘기하자면 히틀러와 스탈린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미사를 지내는 복음적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 원래 염수정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게 전 이게 아닌가, 그 작년에 강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자, 그럼 미사도 복음적 방법이 아니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기경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인터뷰를 하고 그 이후에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게 사실은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죠. 전 그 추기경님께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인이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기경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분열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치학에서 분열의 반대말은 이제 통합이죠. 그런데 이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이걸 주장하는지를 충분히 들어보고 나는 그 의견을 왜 반대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소통일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분열이다라고 한다면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추기경님이 하셔야 되는 건, 저는 그래서 소통이다. 왜 그럼 사제단 신부님들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까지 주장하는지를 추기경님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그럼 추기경님은 반대로 당신께서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분열이 극복되는 것이죠. 정말로 추기경님이 교회 분열을 우려하신다면 저는 우리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두고 정말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은 현재의 사제단 신부님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즉 선거가 잘못된 건지 사제단 신부님들의 주장이 잘못된 건지,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인 소통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염추기경님의 발언이 이렇게 기자의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하셨을까, 아니면 준비된 발언일까?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면 더욱더 큰 문제일 테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좀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오리무정 그 방식의 논법을 쓰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그 인터뷰 결과를 보면서 당신이 평상시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구나. 계산된 발언입니까? 그래서 그 계산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우리가 그 사회 지도층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층들에게 그 방송사나 아니면 그 신문사 인터뷰할 때 예의상 사전에 질문지를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바티칸 그 일간지에서 그냥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인터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추경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거고 이걸 좀 준비해달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인 발언 또 아니면 또 그것을 뒤에 서울대학교에서 주기님의 말씀이 또 와전됐다라고 다시 또 해명하는 이 모습이 저는 좀 진정성이 좀 의심이 돼요. 요 주변 배경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 준비된 발언이냐,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냐,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정확한 그렇죠. 건. 그러나 지난번에 그 처음 추경으로 선출되셨을 때, 임명되셨을 때 한 기자회견이 있어요. 교구청 앞에서. 그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셨죠. 기자들이 막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그냥 기자회견 즉흥적으로 회견장에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네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러 기사를 봐서는 뭐 알 언론사에서 수가 없어요. 내보니까, 예. 예. 그런데 그 한 일주일 후에 경향 잡지 신문? 평화신문이구나. 네. 평화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는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질문지가 나갔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기자가 글을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요번 그 교황청 일간지인 로세르바테 로마노 이거는 이제 공식 언론 예. 교황청에 이 공식 언론과 인터뷰 때 분명히 그 사전 질문지가 나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염수기형님께서 준비를 하셨을 건데 아마도 그 인터뷰 과정에서 공식 질문지에 나온 내용 아니래도 네.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추가적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이 좀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기본적인 내용은 준비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옵셀바토르 로마노가 이태리 언론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태리어로 기자가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번에 그 보도자료 보면 영어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보통은 거기서 그 일간이랑 인터뷰할 때 이태리어로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태리에 우리 유학생들이라든가 신부님들이 많이 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예, 예. 통역이 가능하거든요. 예. 어차피 영어로 통역을 하나 직접 영어로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이분도 어차피 이태리어로 통역하나 영어로 통역하나 똑같은데 왜 영어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약간 의심쩍고 또 하나는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즉각적으로 보도자료에 녹취록을 검토해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녹취록을 받아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검토를 하는 게 이렇게 쉬울까? 한국의 이태리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영어라면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언어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서울대교구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를 보면은 교황청 일간지인 로세르바토르 로마노의 기자가 실제로 염주구가 한 얘기를 왜곡시켰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냐면은 그 서울대교구 측에서는 교황청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예,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염수경이 입장을 교황청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황청 그 일간지인 로세르바토르 로마노와 서울대교구 간의 어떤 그런 그 진실 게임 이 사실 어떤 게 정말 사실이냐 왜곡했냐 아니냐 이걸 갖고 지금 다퉈야 되는 문제까지로 이것이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서울대교구 측에서 너무 섣부르게 뭐 그 기사가 잘못됐다 왜곡됐다 뭐 정말 정작 중요한 얘기는 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긁어부스러움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그 프랑스 교황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교구장을 둔 서울대교구 홍보국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교황청의 입장과 어찌게 보면 그리고 서울대교구 입장이 계속 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실제로 그동안 걸어온 전력이나 그동안 해왔던 발언 자체가 계속 엇박자거든요. 네. 프랑스 교황과 현 그 염추경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추경으로서 봉합해 나갈 건지 이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서임식 그 과정에서 정부 기관원들이라고 하나요? 사절단들이 3명이나 함께 갔다고 하는데 그런 전례가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종교 사회거든요. 예. 불교가 가장 크죠, 아직까지 여전히. 그리고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고 종교적 자유도 있고 그리고 국교로 카톨릭을 선택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아니면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한 사람 정도 참여할 수는 있겠다 예의상. 그러나 이런 그 다종교 국가에서 특정 종교의 그것도 주교의 의장도 아니고 한 교구의 교구장이고 또 추기경이긴 하나 추기경 자체가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직무에 해당되는 직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추기경 서임식의 정부 관료가 3명씩이나 한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정무실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 쪽에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과 염치경 아니면 카톨릭과 한국 천주교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예.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요번에 갔다 오는 거야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불교라든가 이런 그 타 정단에서 보는 눈이 별로 곱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잘못 처신한 것이 아닌가 정부 쪽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계획교황으로서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지금 나타난 우리 염추기경님의 상황들이 사실은 신자들이 보기에는 그 서로 이렇게 조화롭지 않다, 부조화 상태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은 것이 교황님이 이제 8월에 방안이 거의 뭐 확정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그 전망하고 있는데 교황님에 대한 시선도 바뀔 수 있죠. 예를 들면 말씀은 그렇게 하고 당신의 행위는 그런데 실제로 염추기경님과의 부조화 속에서 보면 말은 그렇게 하시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서 그 8월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될 경우 늘 추기경님이 교황님 옆에 계실 텐데 이제 기자들의 사진에 늘 두 분이 함께 찍히게 될 상황에서 야 이거 조화롭지 않다. 보기가 좀 민망하다. 뭐 이런 상황의 그 흐름을 이제 익히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자들의 반응들이 신자들 요즘에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롭기도 하고 세계 정세도 누구보다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자들이 늘 하는 말이 이제는 고위성직자로서 주교나 추기경들이 신자들을 걱정하는 흐름이 아닌 신자들이 고위성직자인 추기경이나 주교를 걱정하는 사회가 됐다. 더 나아가서는 추기경님의 이런 그 지속적인 당신은 우리 그 사제단 전체를 뭐 비이성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추기경님을 보면서 추기경에 대한 품위 문제가 이제 생기죠, 사실은. 김수환 추기경님을 바라보았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추기경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정진석 추기경을 이어서 염추기경님의 행보를 보면서 추기경에 대한 존엄성들이 좀 이렇게 존경심들이 좀 하락하고 더 나아가서 무슨 추기경을 주기경이라고 그런다네요.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데. 요즘 나온 말이죠. 네, 요즘 나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선상이냐면요. 목사들을 먹사라고 말한다는 얘기. 뭐 일반적으로 요즘에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참 듣기 민망하고 곤란한 상황으로 반응들이 지속되는데 이 반응들 또 다른 반응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일단 좀 실망하고 절망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황 방한과 관련해서 우리 과거 한국교회를 보면은 교황 방한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인권 증진이라든지 또 우리 한반도 평화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했을까? 두 번의 교황 방안이 있었거든요. 1984년도에 방언하고 시상식을 했었는데, 예. 84년도 이후로 그 전두환 정권이 이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그리고 1987년도 박충철 사건이 터졌거든요. 예. 고문 치사 사건. 교황 방안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그런 인권 문제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인들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복음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럼 이번 교황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염승 추기경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또 박근혜 정권은, 이 정통성 정권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 천주교와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황 방안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할 겁니다. 언론과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교황 방안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그 목적과 의미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10억을 위해서 온다는 명분은 있지만, 보통 10억 시성이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의 경우 같으면 교황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도에 캐나다에서 사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10년도 10월 달에 캐나다에서 첫 번째 남자 성인이 배출됐습니다. 그 첫 번째 남자 성인이란 뭐냐면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성인이 첫 번째였어요. 남자 성인이.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해외 선교사로 들어와서 순교하고 성인 된 사람이 있지만 캐나다 출신의 성인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가톨릭 교회는 큰 그런 어떤 행사였고, 또 어떤 경축하는 그런 시성인데 캐나다에서 안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경사스러운 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더구나 이번 시성도 아니고 10억씩을 왜 굳이 한국에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 바탕에는 이 정권,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교황 방안을 유치하려는 그러한 의도적인 계산이 상당 부분 있다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그 추기경 서임식에 정부 관료가 3명씩이나 같이 갔던 이유도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계속 교황 방안이 그 점쳐지고는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교황청에서 이렇게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 다를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뭔가 좀 더 요청을 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교황청에서 있지 않을까,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네. 게 있을 것 같고요. 뭐 더 할 얘기 없네. 오늘 저기 그 한겨레 신문에 나오는 강원 주교님, 이 지금 한국 천주교의 주교의 의장이신데 지금 이분조차도 교황 방안에 대해서 어떤 확정적인 말씀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교황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어떤 군부를 지피고 있는 게 우리 카톨릭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예, 그렇죠. 더 이것을 갖다가 어떤 요청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지금 교계 언론에서는 사실 교황 방언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실제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그 언론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황님이 만일 오신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그 한반도의 평화 이 점에 좀 두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교황님이 오실 때 꼭 10억씩 이 문제만이 아니라 8월 달에 왜 가톨릭 아시아 청년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참석하실 텐데,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청년 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결국은 인류에게 이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다시 되새기는 이제 이런 자리가 되는데, 특히 한반도라고 하는 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반도의 그 긴장 관계, 남북 간의 긴장 관계, 또 남한 북한을 둘러싼
이제 국제사회의 긴장 관계 요 문제가 이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제 정치 관점에서 보면 그 중동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고 굉장히 갈등이 큰 지역이죠. 그런데 한반도의 문제가 갑자기 부상하게 된 것이 결국 소위 G2라고 해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바로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교황께서 방한하신다면 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꼭 남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이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인적 바람으로야 가능하다면 그냥 바람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북한을 교황님이 방문하실 수만 있다면 뭐 그거 이상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교황님께서 단지 이 대한민국의 124분의 10억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청년대회도 참석하시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신 교황님의 메시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남북한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이 있기를 정말 간곡하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황님의 방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추기경님과의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 선택이 아닌 복음적 성찰을 통한 복음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정신이 그 안에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의 사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종북 문제라든가 종북몰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분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 분단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을 터인데 그런 의미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적으로 준비해야죠. 그렇죠. 예. 복음적으로 준비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건 사실은 정부 권력자들과의 밀월 관계를 끊어야 한다. 네. 두 번째로 부자들과의 손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운 방식의 복음적 시각이 열리고 그 눈에서 예수 정신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지금 교황님의 평화의 사도로서 이 한국 방안을 준비하는 흐름으로 가려면 복음적 판단이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기회에 방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신성국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연하게도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교황이 방한한 때가 다 군사정부 시절이었고 그렇죠. 군사정부 시절에 어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의 어떤 입지를 확보해주는 역할, 맞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지금 그 세계 평화 혹은 남북 간의 평화, 일치 분단의 극복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와서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남북이 다 지금 독재적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북한까지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의 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남한 사회 안에서 어떤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성숙하고 성장해야만이 남북 문제를 정상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웠듯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걸 위해서는 지금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난 남한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방문이 사실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15식에 대한 것 주로 바티칸에서 열린다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희성식은 바티칸에서 하겠지만 보통 15식 같은 경우는
교황청에서 특사가 파견이 돼서 그분 그 추기경이나 주교님이 주례해서 희복식을 하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요번에 교황님이 희복식 때문이라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특사 그렇죠. 파견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교황님,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선출되시고 만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정권과의 어떤 밀월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부자의 관계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해오셨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그분 개인의 제스처, 발언, 말씀, 선언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교황청 내부 개혁 문제 아니면 세계교회의 변화 개혁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직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조치가 없어요. 네. 그것이 구조적으로 확립돼야만이 사실 교회가 정말 바뀌는 거거든요. 새롭게 우리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지금 교황님께서는 더 우선적으로 고민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산적한 거. 당신의 그 컨셉대로라면 네. 이번에 그 복음의 기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더 선결적으로 교황님께서 관심 갖고 그거를 해결하시는 게 옳고 오히려 전에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잖아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셨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 내부의 일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발언했고 말씀하시고 선언했던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기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올 1년이. 그렇다면 해외 순방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좀 자제하시고 그 교황청 안에서 당신이 해야 될 실질적인 일들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방한하는 것은 언제 오셔도 뭐 교황님 얼굴 보고 싶은 거는 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보고 싶고 그렇죠. 오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저도 그럼요. 어떻게든지 가서 보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열망과는 관계없이 또 흐르는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그 욕심 때문에 그분을 방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이것은 조금 이기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 교황님의 방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염수영 추기경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생각이 났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염수영 추기경께서는 교황님이 방안을 하시든 하지 않든 그 교황님의 그 방안이라고 말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교황님의 본의 그대로 원래 뜻 그대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인터뷰 기사는 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께서 직접 하지 말라,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라고 본인이 했던 그 행위, 정치적인 개입 행위를 사실은 하신 거였거든요. 말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항상 정치적인 의미를 담는 활동을 하고 계신 이것에 대해서 추기경께서 정말 다시 한번 성찰해 주셨으면 하는 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그러니까 교황 방안이 전제되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정치적 그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요구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부 측의 요구에 따른 흐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한국 사회 전반이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사실은 그 민주주의 근간을 지금 흔드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 훼손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정통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시국미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지금 하고 있는 시국미사를 중단을 위한 어떤 포석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 주교들에 대한 간접적 압력으로 행사되어지는 부분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에 대한 그 대처라든가 앞으로 흐름들을 좀 우리가 그 주교님들은 주교님들대로 또 사제단은 사제단대로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대로 이에 대한 그 올바른 그 지향점을 갖고 한국교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대응 반응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는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좀 큰데, 지금 이 박근혜 집단이 왜 이렇게 몸다른 상태에서 교황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고 있는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자기 스스로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더 이 교황 방안에 아주 그 보험정부 차원에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고 물밑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에 교황님이 이런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이런 상황, 그냥 현재 아직까지 이 부정선거에 이 국민들의 이러한 그 어떤 규탄하는 또 시국 미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신다면 결국은 교황님의 이 행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수 있는 정권 차원에서 절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교황 방안이 이 부정선거가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고 정리된 상태에서 또 사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오실 때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들의 그러니까 어떤 성원 그리고 어떤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교황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오시면은 우리 사회 분열은 더 심화됩니다. 이 정통성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우리 세력들과 또 이 사람들 지지하는 세력들 간의 갈등의 증폭이 더 커질 거라. 그래서 교황 방안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 박근혜 집단에 몸담는 이유가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 나서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신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해요. 네. 요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를테면, 교황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시국미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형식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시국미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기본적인 어떤 그동안 말씀해 오신 기조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민주적이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항해야 된다는 발언을 당신 강론에서 하시면서 미사를 집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태는 확 반전되는 거거든요. 그럴 우리가 가능성도 있죠. 당신이 그런 얘기를 안 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부의 기대나 다른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당신이 원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데서 복음적인 어떤 식별 과정에서 내놓으신 발언들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흐름을 막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신자들의 힘이고 의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추경님의 이번 발언이 다른 주교님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일종의 어떤 좀 조심하는 내지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압력을 상쇄시키려면은 많은 신자들이 지금 정의구원사재단이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동참하고 이런 모습들을 대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가능한데 또 그렇게 나가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많은 신자들이 교황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진하거나 단순한 신자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황님이 그동안 발언하신 것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새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접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교황님 오셔서 그런 발언들을 쫙 해주시면 강울주교님이 했던 말씀이 교황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정말 우리 신자들이 공감하고 대대적으로 어떤 그런 다른 방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영성으로 새롭게 각성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도박이긴 한데, 약간 도박이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야, 아주 좋은 측면에서 네. 지금 해석을 해보면 예. 그럴 아주 긍정적인 과정들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그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염축영님의 말씀에 대한 것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그 발언한 대상은 사제단이죠. 예. 그래서 저는 주교단 입장에서 주교님들이 공동 대응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사제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실제로 이제 공은 사제단으로 넘어왔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동안 시국미사를 계속 지속해 왔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면적인 부정 그리고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상황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일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시국미사 자체를 의심할 거예요. 그거 쇼 아니가? 그거 무슨 의미가 있었어? 라고 얘기할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염치경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정의권 사재단 전 총무였던 김인국 신부님이 제안을 했죠. 사실은 비공식적인 제안이긴 하지만 토론하자. 예. 정의권 사재단과 추기경님과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얻은 것이 정말 복음적인지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은 한 상태인데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사재단의 이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있으면 더 좋겠죠. 건강한 언론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논의 구조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와 또 다른 얘기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공론화되어지면서 전체 사회 안에서 어떤 그렇죠. 의견의 통합들이 이루어져 가야 그게 건강한 사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소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그 철학자 하버마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론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평신도들 입장에서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 기왕에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놓고 공론장 같은 게 형성돼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추기경께서 자꾸 말씀하셨던 복음적 방법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나 혹은 사제의 정치 참여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교황님 말씀하고 추기경님 말씀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사회 참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공론장 같은 게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공식적인 공론, 공개 토론 이런 것들이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낯선 방식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네. 해온 적도 없고 네. 경험이 너무 일천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우리 오늘 민주주의가 낯설죠. 네, 이 시대 징표를 정리하면서 지난 2월 5일 염수영 추기경이 유경촌 정순택 그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서품식에서 한 강론을 한번 여기서 한번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염수영 추기경 강론 내용: 주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그를 아는 참된 목자, 자기 양들을 위해 서슴없이 목숨을 내놓는 목자임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가난하니 연약하니 나그네 이방인을 아버지와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강론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고 대재벌과
상류층 몰아주기 정책으로 서민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들의 삶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염추기영이 평소에 서민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행보를 보여주었는가? 그분이 언제 양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246항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재물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우치는 것은 성서의 예언적 전통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사회 정의를 위해 투신해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성서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시대의 징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